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경찰의 현장 부실 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경찰 현장 대응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혹 범죄,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엄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YTN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탐사보고서 기록이 케이블TV 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이면을 파헤친 50화국의 강제 수용소 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시상 부문이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발판 삼아서 YTN 다큐멘터리가 더욱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라도 YTN 뉴스를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YTN 뉴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쉬웠던 일도 있었고요. 또 못다한 일도 있고 해서 새로 좀 계획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 Y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셨죠? 네, 오늘 리뷰 Y에서는 사건, 사고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경찰 혹은 경찰관이 뉴스의 중심인 경우에는 윤리나 법을 위반한 경우, 아니면 경찰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혹은 상해를 당한 경우나 아니면 임무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찰 혹은 경찰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 이슈를 두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논점이 좀 왜곡됐거나 아니면 본질이 변형된,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경찰의 현장 대응 관련해서 YTN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경찰의 사명이겠죠. 그런데 최근 잇따라 불거진 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YTN 홈페이지에서 경찰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최근의 기사에서는 퇴근 중에 강제 추행범을 잡았다는 기사, 아니면 비리 피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야외 노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경찰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15일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18일에는 층간 소음 갈등은 이웃 일가족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경찰을 이제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젠더 논란까지 그렇게 확산이 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그런 전형적인 이슈에 젠더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경찰관들의 부실한 현장 대응일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언론에서 더 주의해야겠죠, 박사님?
네, 저도 최근에 벌어진 이런 사건들이 왜 관심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장 대응 부족의 문제 누적의 한 측면이겠고요. 또 수사 진행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경찰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성 경찰에 대한 논란은요, 경찰 내 그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언론이 이 여성 경찰 비난 프레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그 여경 무용론이 다시 불지펴졌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죠. 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직장 내 갈등도 있지만 성별 갈등이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성별 갈등을 다른 연령층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초기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에 보도된 흉기 난동 벌어지자 도망친 경찰관, 피해자 경찰 못 믿겠다 울분, 이 기사를 보면 기사의 제목만 봐도 이 뉴스가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찰을 비판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성차의 문제가, 젠더의 문제가 개입이 되게 되어버렸는데요. 15일에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앵커가 보도를 하면서 여성 순경이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으로 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의 문제가 여성 경찰의 문제로 이렇게 제한되어 버리는 순간인데요. 앵커의 발언은 기자의 리포트가 무슨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할지를 축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왜곡을 염려한 것인지 이 YTN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들어가면은 그 문자로 기사 정리된 부분에서는 여성이란 앵커의 발언이 이렇게 사라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보도를 접했을 때 여경 논란을 제외하고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관문이 잠겨 그 위층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문을 깨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정당한 경찰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좀 더 짚어내는 그러한 보도와 대답 내용들은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두 분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보도할 때는 여자 경찰이라서 여자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경찰이 출동을 했으면 대응해야 할 수칙에 맞게 현장에서 그렇게 그 행동을 했느냐, 준칙에 맞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보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경찰의 이야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평가님, 그리고 스토킹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크게 주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11월 20일에 보도된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혐의 전 남자친구 검거라는 보도를 살펴보면 경찰이 첫 신고를 한 이후에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을 했고요. 경찰은 이제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정확하게 위치를 집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사실은 출동 경찰은 피해자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의 성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찰, 남성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과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잘 짚어낸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뉴스큐 5차례 신고, 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대담에서는요. 경찰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신변보호 제도 하나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또 오류를 고쳐나갈 필요성, 또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을 발견했었는데요. YTN의 경우에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요. 데이트 폭력 못 막은 스마트워치 혹은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피살,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혐의 전 남자친구 검거,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검거로 리포트를 썼다가 22일 이후부터는요. 신변 보호 여성 5번이나 신고했지만 스토킹 남성 보고도 경고만 한 경찰,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연인 관계 폭력이 아니라 스토킹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YTN이 그 리포트 제목에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짚는 데 노력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 확인을 해보니까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 기기적인 결함, 뭐 지역 오차 이런 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이 뭐 확인되는 지점에 가보니까 현장이 아니라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걸 좀 해결해야 조금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기기를 사용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둬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일을 커지게 만드는 이런 대응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런 세부 매뉴얼을 잘 정해놓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무엇보다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사님, 리포트에 함께 사용된 뭐 영상이나 그래픽은 어땠습니까? 이 화면이 함께 구성되는 리포트라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뉴스큐 5차례 신고, 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와 또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 사건 나흘 전 베스트 경찰 선발대 보도에서는요.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성 경찰이 치마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피해자 담당 경찰이 여성인 점, 또 간부급인 112 전문가도 여성임을 추측하게 했습니다. 이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이 여성인지 그리고 간부가 여성인지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여성 경찰이 전담한 사건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낳는다는 점에서 여성 경찰 이미지를 일부러 사용한 점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의 뉴스를 저도 봤는데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네.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래픽의 사용에서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이들 보도에서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그래픽의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의 표현 양식 중에 하나인 또 문자의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요. 22일 날 기사에서 보면 경찰을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방지 대책은 이 뉴스를 보면은 현장 이탈한 여경 일각 이럴 거면 왜 뽑냐라는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범죄 전문가가 이렇게 경찰 간의 성별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그 말을 하는 그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과 뉴스 속에서의 그런 시청각적 묘사에서 성별이 강조되는 그런 방식은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전문 영역에서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성별 특징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면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요. 또 잘못하면 불필요한 그런 젠더 이슈를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사안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YTN의 뉴스 전문가들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상, 그래픽 그리고 자막은 방송 리포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에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군 성폭력 문제 다룰 때 여중사 이런 표현 대신에 공군 중사, 육군 중사 이렇게 표기하는 것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경찰도 여자라는 것을 꼭 밝혀야 될 필요가 아니라면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두 분께서 들려주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뉴스의 영향은 생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좀 섬세하고 특별한 그런 감수성과 그리고 표현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의 뉴스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시청자를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본말이 전도된 논쟁 보도 말고 사건 본질 보도 충실해야.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진 이웃 간 분쟁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아쉬웠고요. 스토킹 살인, 또 교제 살인 역시 연인 간 다툼으로 관대하게 본 사회 인식, 또 구조 요청 시 경찰 간의 영민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집중하는 보도가 충실해져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정 내 학대 범죄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 엄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의붓어머니가 13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YTN에서도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는 언제나 엄윤주 기자가 함께해 왔는데요. 외부와 차단된 채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하지만 잔혹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엄윤주 기자 오늘 에필로그 Y에 처음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또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엄윤주 기자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딱 2년 차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금 신입티를 벗은 후배도 생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엄윤주 기자가 기자를 하기 전에 네. 아나운서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나운서 했을 때랑 좀 어떠세요? 많이 다른가요, 기자가? 우선 다르죠. 현장에 거친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 성격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약간 난폭해졌다? 좀 더 뭔가 거칠어지고. 깡다구가 생겼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주체적으로 내가 좀 사안을 파악하고 또 그걸 취재하고 내 표현으로 글을 쓴다는 거,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새삼 계속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윤주 기자 보면은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겼나요? 사실 노하우라고 딱 집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냥 발로 뛰는 거 그리고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거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 그게 단독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고 여러 군데 다 돌려보고 그러죠. 네. 엄윤주 기자가 앞서 이제 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취재들도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제 네.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인천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뇌출혈에 빠진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재판까지 참석을 했어요. 재판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 재판에 친모도 있었거든요. 친모를 실제로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친모도 지적장애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장애를 앓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본인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낳은 자식 역시 아동학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울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만 아니었더라면 아이가 그렇게 뇌출혈에 빠지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계속 우는 장면이 저는 좀 네.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주셨는데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된 게 정인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일명 정인이법, 네.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도했던, 물론 나만 보도한 건 아니지만 다른 기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죄가 신설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발전?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관심이 갔고 취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엄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엄윤재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 20일에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 3살 남자아이가 네.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숨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의붓 아들이었고 경찰의 부검 결과까지 나왔을 때 이게 직장 파열로 되면서 사실상 아동학대 사건이었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 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됐고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가 3살 난 아이를 때려서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네. 혹시 오늘 기준으로 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우선 경찰은 어제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 그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 긴급 체포를 했을 당시에는 아동학대 치사였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고 이 친부의 경우에는 방임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혹시 주변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의 그 아이가 본인이 아는 그 아이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고 아이가 너무 쾌활했고 밝았고 2시간가량 상담을 했을 때 그 의붓 엄마는 본인이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털어놓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친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고 정말 양육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했는데 학대를 가한 엄마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네, 좀 많이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번에 기사에 좀 시간 관계상 담기지 못했던 비하인드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나요? 우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집 안에 술병이 있었고 그 의붓 엄마는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우선 지금 입건이 돼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의붓 엄마가 네. 지금 임신부란 말이에요. 아, 그런 상태에서 그럼 술을 마시고 했던 거네요? 네, 임신부였어요. 그래서 임신부였다면 우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텐데 몸 안에 있는 아이도 지금 일명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계속 아팠어요. 정인이법이 올해 3월에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이게 변화가 좀 있나요, 실제? 실제로 아동학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선고량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이게 네.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짧게 단신으로 나가는 기사들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된 선고량은 여전히 좀 미비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라는 게 최근 통계 자료였거든요. 여전히 좀 미비한 경우도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도 여전히 많죠. 자, 그러면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까지 이게 새롭게 죄가 신설이 된 거는 유의미한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저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동학대 징후가 놓여 있는,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망이 헐거워져서 이 아이가 아동학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을지, 그런 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도 끊임없는 관심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엄윤주 기자의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아동학대 소식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종합부동산세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왜?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냐는 것인데 최근 YTN 보도에도 그런 불만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부세로만 무려 2억 원을 내게 됐다며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맞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 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 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럼 20채를 포기하든지 왜 상속받아 상속세는 냈고 종부세는 못 내? 세금 낼 여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면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집 20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를 걱정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YTN 시청자 모니터단도 사례자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며 20채 갭 투자 자체가 공감을 이끌 수 없는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김우준 기자는 자신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기사도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종부세 부과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들의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김 기자는 부적절한 사례를 앞세웠다는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 백신 불평등이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한 11월 29일 YTN 모니터 보고서와 댓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자 리포트 일부를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결국 어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가 안정적이어도 완전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오늘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는 것은 힘든 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접종률이 비슷해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차이가 확연하다던데 이것이 백신만의 문제인가? 백신 회사는 돈 벌 생각에 싱글벙글. 화이자, 모더나, 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이렇게 백신 제조 회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땅 파서 장사하냐 별게 다 불평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팩트폴리스라는 책은 국가의 소득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세계 인구의 9%만 저소득 국가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을 보면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백신 접종률은 대부분 60%가 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비슷한 시기에 백신을 맞지 않는 한 이런 변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기에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의 공포, 해이해진 정신이라는 댓글처럼 두려움도 있지만 풀어진 개인 방역 수칙을 다시 다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할 때 모든 후보를 같이 방송해 줘야만이 공정한 민주 사회가 될 것 같는데 여야 큰 집단만 보도하지 말고 후보자들을 동시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고 여론조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